저혈당인데 요게 어쨌든 작년까지는 강의가 좀 없었어요. 요번에 새로 넣은 강의고, 내용은 좀 심플합니다. 심플해서 일단은 국시라든지 하는 좀 시험 문제에도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저혈당이라는 주제 자체가 국시에서 보는 토픽 중에 하나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뭐 어렵게 내용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특별히 없고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진단이 어떻게 되느냐, 뭐 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 케이스를 주고 이 사람의 저혈당의 원인은 뭐냐, 이제 이런 형태로 문제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들은 다 그냥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정상 혈당, 일반적인 이제 정상 사람 혈당 범위가 70보다 높죠. 70보다 높은데, 물론 이제 70보다 낮다고 해서 바로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70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8시간 공복 상태, 아침 식사 전 혈당 기준으로 이제 정상의 일반적인 범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70이라는 리밋은. 근데 이제 식사 후에 뒤늦게 약간 혈당이 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요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몸에 들어오고 그게 반응해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너무 확 잘 되면서 오히려 좀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임신 때도 좀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혈당에 있어서 제일 이제 관건은 결국은 이제 브레인이죠. 이제 브레인인데,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은 이제 세포의 에너지 연료로서 다른 에너지원도 사용하죠. 글루코스 외에 뭐 지방산을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미노산을 연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브레인은 기본적으로 글루코스만을 에너지 소스로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또 브레인은 자체적으로 글루코스를 뭐 합성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니까 이런 글리코젠에서 공급해서 이제 글루코스가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바로 이 저혈당에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간에서 이제 글라이코젠 이제 글루코스를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래서 그게 보통은 8시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글라이코젠이 다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자체적으로 또는 아니면은 다른 에너지 소스로 이제 연료를 이제 활용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저혈당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휘플트레이어드는 시험에 다이렉트하게 나진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환자분이 저혈당 같아요라고 오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저혈당이 맞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순서가 이제 저혈당이 아닌데도 환자는 단순히 어지러운 느낌을 저혈당이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혈당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어야 되죠. 증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때 혈당이 낮아야 돼요. 요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혈당이 낮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이. 그래서 혈당을 올리고 났더니 증상이 좋아지더라. 요게 이제 다큐멘테이션 돼야 이 사람이 진짜 저혈당이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데 뭐 먹고 나서 음식을 섭취해서 당분을 섭취해서 증상이 좋아진다 하면은 이제 저혈당이 맞는데, 어지러웠는데 뭘 먹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저절로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저혈당이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혈당에 대해서는 진짜 저혈당, 환자분이 느끼는 저혈당 증상이 진짜 저혈당이 맞는지 그거를 따지는 게 휘플트레이어드인데,
그 다이렉트로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개념이에요. 요거는 그 중요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그림이고 조금 당연한 내용을 약간은 이제 그림으로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아테리의 글루코스가 떨어지면은 이제 뭐 판크레아에서는 가장 초창기 반응은 인슐린이 안 나오고요. 네. 이제 글루카고 혈당 올리는 호르몬 글루카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인슐린이 떨어지고 글루카곤이 올라간 거는 이제 리버에 작용을 해서 이제 리버에서 이제 글루코스 프로덕션이 올라가죠. 요 글라이코제노라이시스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글루코 네오제네시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하고요. 또 키드니도 글루코스 프로덕션,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버와 키드니에서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하게 되고요. 요 인슐린 혈당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혈당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를 이제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하고 다음에 저혈당이 오면은 이제 브레인에서는 1차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아드레날 메둘라에서 이제 에피네프린이 증가를 하고 또 이제 에피네프린도 요 리버와 키드니에 작용해서 글루코스 프로덕션 하는 이제 효과가 있고요. 또 에피네프린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방을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고 요 머슬에 대해서 분해 역할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글루코네오제니스 할 수 있는 소스가 많아지겠죠. 요 아미노산도 올라가고 이제 글리세롤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간접적으로 이제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증가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요 아드레날 메둘라와 요거 이제 심파세틱 그 포스 갱그레 뉴런도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가 되고 또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걸로 인해서 요걸로 인한 이제 증상이 생기죠. 교감신경 항진에 증상이 생기니까 저혈당으로 인지하고 몸이 이제 방어작용의 하나로 그러면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고 이제 음식물 섭취해서 혈당이 또 올라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불에 대한 영양 중에서는 이제 피취터리 쪽에 이제 그 예전에 피취터리 파트 때 배웠죠.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 또 올라가죠. 저혈당 유발이 되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ACTH가 많이 나와서 아데레날 콜텍스의 코티솔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로스 호르몬과 코티솔 자체도 여기는 화살표 표시는 안 됐지만 요 리버에 작용해서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그 코티솔은 리버에 작용해서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올리는 작용이 있고요. 이제 그로스 호르몬은 다이렉트한 건 아닌데 인슐린 그 안타고나이징 이펙트가 있죠. 그로스 호르몬이 이제 그런 역할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림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만 쭉 훑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요거는 앞에 얘기했던 거 연장선상이긴 한데 여기서 일단은 반응 순서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혈당이 왔을 때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인데 인슐린이 감소되는 게 제일 먼저 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퍼스트 디펜스 이제 어게인스트 하이포글라스 이제 약간 그게 저혈당이 유발됐을 때 가장 최초의 반응은 인슐린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혈당이 한 80에서 85가 되면 이제 생기게 되고 인슐린 찔면서 이것도 이제 그 리포라이시스가 되죠. 인슐린 원래 지방을 합성하죠. 그래서 인슐린 주니까 지방산이 분해가 되고 프리페테이시드와 글리세롤 올라가면 요거를 또 우리 몸에서는 대체 연료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응이 혈당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글루카곤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세컨드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들은 어쨌든 가장 최후에 올라가는 게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혈당 유발 검사할 때 요 그 글루코스가 4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순서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인슐린이 제일 첫 번째, 2등이 글루카곤, 이제 제일 마지막이 그로스 호르몬이다라고 순서를 그 알면 되겠고
그다음 에피네프린, 코티졸 그로스룸 다 이제 65에서 70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다음에 이제 혈당이 이제 55에서 50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혈당 유발 증상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그 비헤이버란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음식물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고 이제 50보다 낮게 되면은 그런 인지 기능에 이제 의식의 저하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순서 정도. 근데 어쨌든 그 다 시험에 여태까지 다 시험에 나오는 분야는 없어요. 아까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분야는 딱 슬라이드 한 장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증상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눕니다. 뉴로글라이코페닉 심텀이 있고요. 이런 그 심파토 아드레날 심텀이 있어요. 오토노미 심텀이 있어요. 그래서 뉴로글라이코페닉 심텀은 이제 브레인에서 글루코스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 보면 되죠. 그래서 가볍게는 비헤이버럴 체인지서부터 뭐 또 가볍게는 있을 수 있는데 더 점점 심해질수록 이제 멘탈 체인지가 오죠. 컨퓨전이 되고 그 로스 오브 컨시어스니스가 올 수도 있고 시저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카디악 아리드미아도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노믹한 심텀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오는 심텀인데 이것도 아드레너직 심텀과 콜리너직 심텀이 있는데 그 아드레너직 심텀은 이제 팔피테이션, 트레머, 앵자이티가 되겠고 이제 콜리너직 심텀은 이제 요 스웨팅이나 헝거 센세이션 같은 게 콜리너직 심텀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감신경이 그 항진되면서 그 터미널 말단에서 이제 콜리너직 콜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생기는 심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당뇨병 환자한테서 생기는 그 인슐린 글루카곤의 이제 변화인데 요게 아마도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이 왜 잘 오는지 그리고 그 당뇨병까지는 아닌데 당뇨병 초기 때는 그 또 저혈당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A는 정상 사람이고 B는 당뇨 환자예요. 그래서 그 정상 사람은 요게 이제 그 혈당이 올라가면은 혈당이 올라가면 이렇게 인슐린이 나오죠. 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서프레스 되죠. 이게 이제 그 정상 사람의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이제 정상 반응인데 당뇨 환자는 그게 반대가 돼요. 반대가 돼서 그 당뇨 환자니까 어쨌든 요건 인슐린이 그 안 나왔어요. 이게 혈당이 글루코스 혈당이 요 높은데도 혈당이 360까지 올라갔죠. 혈당이 높은데도 인슐린 안 나오고 있고 이 글루카곤이 요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이면은 혈당이 올라가면 글루카곤이 억제돼야 되는데 당뇨 환자는 그게 좀 반대로 가요. 이게 이제 파라독시칸 엘리베이션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 혈당이 올라가면 글루카곤이 올라가고 글루카곤이 올라가니까 간에서의 글루코스 프로덕션이 많아지겠죠. 그럼 혈당이 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 환자는 이게 좀 반대고요. 여기선 표시는 안 됐는데 저혈당이 오면은 글루카곤이 줄어듭니다. 당뇨 환자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약 때문에 저혈당이 잘 오기도 하지만 이 글루카곤의 방어 시스템이 반대로 돼버려서 당뇨 환자가 이제 저혈당이 잘 오기도 해요. 요 자체로도.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한테서 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어소시에이트 오토노미 페일리어가 있고 최종 결과가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언어연이스예요. 요 이제 컨셉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요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어드밴스된 타입 2DM이나 타입 1에서는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에피소드 오브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계속 자주 오면은 자주 올 때마다 요 방어 시스템이잖아요. 요 심파토 아드레날 리스폰스가 저혈당이 왔을 때 이제 방어 시스템인데 그 방어 시스템이 점점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혈당이 와도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안 되고 요 아드레노 메둘라리 이제 에피네프린과 코티졸 반응이 올라가지가 않게 돼요. 저혈당 올 때마다 요거를 인지하는
센서가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감신경 항진된 증상이 없으니까 저혈당에 대해서 느끼질 못해요. 저혈당이 와도 그 저혈당 온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카운터하게 글루코스를 올려주질 못하죠. 코티졸과 에피네프린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푸드 인테이크를 하지가 않으니까 저혈당이 더 잘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예를 들면 혈당이 80되면 저혈당이 온다고 당뇨 환자가 느끼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잖아요. 그럼 그 환자는 혈당이 50이 돼도 저혈당 증상을 못 느끼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긴 문제가 저혈당 증상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그냥 그 의식 잃고 쓰러져 버리죠. 그런 방어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어쨌든 당뇨 환자한테서 저혈당이 오지 않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시사했던 연구가 이제 어코드 연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요런 2008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인데,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타겟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이런 걸 봤던 그 연구였었고요. 요거는 그 당뇨가 있는지 10년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초진 환자가 아니라 당뇨 진단된 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된 사람으로 했던 연구이고, 당화혈색소를 스탠다드군은 7.5% 정도 평균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인텐시브하게 혈당 조절을 스트릭트하게 했던 군은 이제 6.5% 수준으로 혈당을 떨어뜨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이게 이제 흔히 저희의 상식이랑 좀 반하는 일이 생겼죠. 여기 프라이머리 아쿠움으로 봤던 지표는 그 동맥경화 질환이었어요. 뭐 CV데스나 뭐 MI나 스트로크를 봤는데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 잘해도 동맥경화 질환이 줄지는 않았어요. 줄지는 않았고, 요 연구는 하다가 중간에 그 조기 종료됐어요. 하다가 그 연구가 더 진행하는 거는 윤리 위반이다 해서 연구가 조기 중단이 됐는데, 중단됐던 이유는 요 B 때문이었어요. 이게 애니코즈로 인한 데스가 두 그룹 중에서 어디가 더 높았나요? 예. 스탠다드보다 오히려 인텐시브 서라피가 애니코즈로 인한 데스가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해저드 레이시오가 1.2였고 한 22%가 더 사망률이 올라간 거죠. 1.22배 생긴 거니까. 물론 피배류가 0.04라서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느는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하자 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조기 중단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혈당을 감소하면서까지 혈당을 낮췄더니 오히려 더 환자한테 좀 해가 되는 이제 일이 생겼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서 저혈당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하는 거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저혈당이 오는 원인이라서 요거는 이제 뭐 알았으면 좋은 테이블이고요. 일단 드럭은 인슐린이 제일 흔하죠. 인슐린이나 인슐린 시크라트고 이제 설프유리아가 되겠고, 알코올도 간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막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자체만 따지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주 없이 술만 먹으면 저혈당 오죠. 그래서 알코올도 이제 흔한 원인이고, 기본적으로는 당뇨 환자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따지죠. 그래서 당뇨 환자가 아닌데 저혈당이 온다 하면은 술 먹고 온 건 저혈당 온 거 아닌지 따져봐야 될 거고, 또 이제 크리티카 일리스 때 그 잘 옵니다. 그러니까 헤파틱이나 레날이나 카디악 펠리어가 왔을 때 sepsis한 컨디션일 때 잘 오게 되고, 또 이제 호르몬 디피션시 때 올 수 있는 게 이제 방어작용이잖아요. 코티졸,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때도 잘 올 수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원인이고, 당뇨병이 아닌데도 저혈당이 온다면 이제 그로스 호르몬 디피션시 때도 이제 올 수가 있고요. 또 논 아일렛셀 튜머 때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헤파토마나 이럴 때도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 때도 그 저혈당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IGF 뭐 2 팩터로서 메디에이션 하는데 기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럭에서도 올 수도 있다.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ACE 이니비터나 혈압약 ARB나 베타블로커. 베타블로커는 자체적으로 저혈당 유발하지는 않는데 이 교감신경이 억제가 되니까 그 방어작용을 막죠. 이제 그 교감신경 증상으로 땀나고 해야 되는데 저혈당 증상이 없게 되니까
간접적으로 저혈당 좀 잘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발한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퀴놀론이 좀 대표적으로 저혈당이 잘 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뭐 요게 몇 개 써나긴 했는데, 기타 그 시저 드럭 중에 토피라메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피라메이트도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게 되면은 약물력에 확인해보고, 또 요게 나온 약제가 아니더라도 혹시 저혈당에 대해서 보고된 적 있는 약제인지 좀 문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엔도제너스한 하이퍼인슐리니즘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인슐리노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수준에서는 여기서는 인슐리노마를 알아야 되고, 펑셔널하게 이제 베타셀이 굉장히 조금 하이퍼 펑션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런 이런 매스까지 있지는 않지만 그 하이퍼플라지아처럼 베타셀이 이제 펑셔널하게 하이퍼 액티베이션 되는 게 그 논 인슐리너 판크레도제너스 하이퍼글라세미가 있고요.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슐리노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가스트릭 바이패스 하이퍼글라세미아는 임상에서 자주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보통 이제 위암 수술하고서 이제 뭐 덤핑 신드롬의 일환으로서 아마 배우기도 할 건데, 그 위암 수술하고서 바이패스 방식의 위암 수술할 때 저혈당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점을 이용해서 그 비만 대사 수술,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하고 있기도 해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인슐린 오토이뮨 하이퍼글라세미아가 있는데, 인슐린에 의한 안티바 있는 경우나 리셉터에 의한 안티바디가 있는 경우인데 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저희가 인슐린에 의한 안티바디만 재고 있습니다. 재고 있고, 리셉터에 의한 안티바디 체크하는 검사는 그 외주 검사인데 해외로 나가는 검사라서, 검사를 해도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검사라서 이건 현실적으로 잘 안 하고 있는 이제 실정이고, 이런 그 제네틱한 메타볼릭 디스오더로 이런 패티 애시드 옥시데이션이나 글루코제네시스 이런 제네틱 디스오더 생기는 경우들이 또 있고, 이런 경우는 6번은 주로 소화에서 저혈당이 오는 형태로 생기게 되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윌리엄스 내분비 교관서긴 한데 각 상황별로 나눴잖아요. 근데 아까 체크하는 게 글루코스, 인슐린, 시펩타이드, 프로인슐린, 베타이드로시부티레이트인데, 그리고 서큘레이팅 오라 하이퍼글라셈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약물 농도 재는 게 있죠. 설펜유래 약물 농도.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베일러블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고, 프로인슐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C펩타이드를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C펩타이드만으로도 충분해서 일단은 현실에서는 프로인슐린 안 재고 있고요. 베타이드로시 부티레이트도 도움되는 경우 아주 드문 경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케톤 바디 중에 하나잖아요. 요 제일 밑에 경우에 있어서 요것도 사실 요 그 짝대기 그면 될 거야. 베타이드 부티레이트 잘 짝대기 그면 돼서 실제 임상에서는 세 가지 재입니다. 글루코스 재고, 인슐린 재고, C펩타이드 재고. 그래서 그 어쨌든 글루코스가 55보다 낮은 상황에서 인슐린이 3보다 낮은 게 정상적 피지올로지 반응이고요. C펩타이드는 0.2 나노몰 퍼 리터보다 낮은 게 정상 반응인데, 이게 그 저희 이제 컨벤셔널 유닛을 환자당 0.6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3, C펩타이드 0.6. 요거는 암기해야 돼. 요거는 기억을 해야 제가 아까 전에 시험 문제 낸다 하는 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고 몰라도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걸로 시험 문제는 요걸로 납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요 테이블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오늘 앞에 수업에서 했던 거는 다 굳이 기억은 암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외부에서 투여된 인슐린이 너무 과한 경우, 외부에서 투여된 인슐린이 너무 과한 경우는 환자의 인슐린 레벨이 아까 그 기준치보다 높고 3보다 높고, C펩타이드가 이제 C펩타이드는 엔도제너스하게 인슐린 프로덕션을 측정하는 거죠. C펩타이드는 기준치 0.6보다 낮죠. 그래서 인슐린은 높은데 C펩타이드는 낮다. 그러면 이제 엑소제너스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인 거고요. 다음에 설포닐 유리에 의한 경우면은 일단 환자의 당뇨병이나 약물 복용력이 있으면서 인슐린과 C펩타이드가 다 높다 하면은 이건 설포닐 유레아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 병력이 없고 당뇨병 약 먹는 게 없는데도 인슐린과 C펩타이드가 다 높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 노마를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 노마 의심할 수가 있고, 오토이뮨 하이포글라이세미아도 똑같이 인슐린 C펩타이드 둘 다 높거든요. 반면에 오토이뮨으로 오는 경우는 인슐린에 대한 안티바디가 포지티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인슐린 C펩타이드, 인슐린 안티바디,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저혈당이 왔을 때 인슐린 C펩타이드를 재야 저희가 요거를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진단의 방향을. 그래서 저혈당이 왔을 때 그때 꼭 샘플링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왔을 때 이제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혈당 자체도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요. 코아귤레이션 패스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요 아세로스럼보틱 리스폰스 프레트리트도 활성화되고 요 피브리노라이시스도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요 NO가 니트릭 옥사이드가 안 나와서 바소 컨트릭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혈당 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들이 다 혈당이 높았을 때 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 와도 고혈당이 왔을 때 반응들이 똑같이 또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혈당은 높아도 안 좋지만은 또 저혈당이 와도 똑같이는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사망률까지 증가를 했었죠. 이제 크리티카 일리스 때도 저혈당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몇 가지 기전인데, 이제 헤파틱, 이제 간이 안 좋은 경우는 원래 간에서 엔도제너스 글루코스 프로덕션을 하죠. 그게 안 되니까. 키드니가 안 좋을 때도 올 수가 있는데, 키드니 자체도 아까 전에 글루코네오지니스 하는 곳이고, 또 키드니에서 인슐린을 분해하는 역할을 키드니가 합니다. 그래서 키드니가 안 좋아지면 인슐린 분해가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오랫동안 레벨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국시에서 나왔던 부분이기서 설명을 하자면은 당뇨병 환자인데 점점 콩팥이 나빠져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점점점 그러니까 혈당 조절 안 되던 환자가 혈당 조절이 점점 잘 돼요. 네, 그것도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CKD가 있는 환자인데 혈당이 점점 이상하게, 특별하게 약이 바뀐 게 없는데 혈당이 조절 점점 잘 된다. 네, 그거는 콩팥이 점점 나빠지는 거에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피스 때도 저혈당이 잘 유발이 되는데, 이때는 인플라메이션 반응으로 글루코스 소모가 많아져요. 이제 요것도 컴선티브하게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sepsis 때 이제 혈당의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sepsis 때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슐린 노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병에 대한 개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드문 병이죠. 이제 25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여태까지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봤고, 제가 봤던 환자 케이스는 20대 남자 환자였어요. 20대 남자 환자인데, 도서관에서 의식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와서 저혈당 와서 결국 이제 인슐린노마로 진단됐던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도 이유 없이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졌던 적이 예전에 또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인슐린노마 케이스는 이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쓰러진 20대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90%는 말리그넌시는 아니고 비나인인데 MEN 타입 1의 컴포넌트로 동반될 수 있죠. MEN 타입 1 때 PPP잖아요. 그래서 피추이터리, 파라사이로이드, 판크레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그래서 요 MEN 타입 1의 하나로서 동반이 될 수가 있고, 대부분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고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CT MRI에서 100%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CT MRI에서 80% 정도는 발견이 되는데 인슐린노마가 20%서는 이미징으로 발견이 안 되고요. 제일 센서티브한 검사는 EUS긴 합니다. 내시경 하면서 내시경으로 판크레아 초음파를 보는 거고, 센서티비티가 90이니까 또 10%는 EUS에서도 안 보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정의심이 되는데 이미징에서 안 보인다. 가장 최후의 수단에서는 배를 열고 들어가서 초음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울트라손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인슐린노마가 로컬라이즈 되면은 수술하고 나오는 거고, 배를 열고 들어가는 초음파를 대봤는데도 안 보인다 하면 다시 배를 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소마토스타틴 신티그래피 할 수는 있지만 얘는 거의 50% 정도 좀 발견되니까 센서티비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게 기본이고 리섹터블 할 때는 다이오족사이드나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 요거는 거의 모든 호르몬 분비를 다 억제를 하죠. 요걸 이제 리섹터블 한 경우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그 시도를 해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되는데 요거는 그 기본적인 컨셉은 시험에까지는 내지는 않지만 아까 시험은 다 그 이유 원인 찾는 그 문제만 테이블 문제만 냅니다. 시험은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식으로는 의사로서 상식으로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치료에서는 그 글루코스를 15g에서 20g 먹습니다. 먹게 하는데 의식이 있으면 입으로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괜히 먹이면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오거나 아스픽시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은 IV로 이제 글루코스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고요. 각설탕이 글루코스가 몇 그램 될까요? 아니면 보통 그 이 봉투로서 이제 나오는 글루코스가 그게 5g이거든요. 각설탕 하나가 5g 돼요. 그리고 그 사탕 하나도 보통 한 5g 정도라 보시면 돼요. 글루코스가. 그래서 그 15에서 20g은 각설탕 3개 정도 아니면 사탕 3, 4개. 사탕 기준 알사탕 3, 4개 정도. 근데 이제 저혈당이 와고 왔는데 알사탕 막 깨물어 먹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음료수 캔으로 얘기하면 음료수 한 캔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 오렌지 주스 한 캔 정도가 요 글루코스 15에서 20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음료수는 장점이 금방 후루룩 바로 마셔버릴 수 있죠. 대신에 휴대하기가 좀 불편하고 사탕은 먹기는 힘들지만 휴대성이 좋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먹을 수 있으면 순수 설탕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 기준으로는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15분 뒤에도 저혈당이 회복이 안 되면 15분 간격으로 계속 저혈당이 좋아질 때까지 글루코스를 15g씩 먹습니다. 먹게 되고 다음에 그 의외로 저혈당제 안 좋은 음식이 뭐냐면 빵을 먹는다. 그거는 리바운드 돼서 혈당이 너무 뒤늦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혈당만 확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초콜릿이죠. 네. 초콜릿도 저혈당 때 부적절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초콜릿도 기름기가 많죠. 기름기가 많으니까 리바운드 돼서 뒤늦게 혈당이 또 너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 저혈당 때 권하는 거는 순수 설탕 15g 정도. 그게 이제 그 각설탕 3, 4개 아니면은 이제 음료수 한 캔 정도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브를 줄 때는 25g 주고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을 줄 수도 있는데 글루카곤을 주는 경우는 그 요게 이제 글라이코젠이 분해되게 하면서 올리는 기전이기 때문에 글라이코젠이 없는 이게 알코올 때문에 오는 경우는 큰 뭐 도움이 되지는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요까지 해서 그러면 그 저혈당 강의는 마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험 문제는 환자 케이스를 주고 저혈당의 원인이 무엇냐 이렇게 요 4개 중에 하나를 이제 감별하는 형태의 시험이 나니까 저혈당에 대한 국시도 다 이런 형태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시 한번 늦어서 죄송하고 다음에 환자 그 참석을 해서 제가 뭐 출석 캡처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로 저혈당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